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초반의 유부녀입니다. 인생을 오래 산 건 아니지만 사람이 행복한 것도 사람 때문이고 사람이 고통받는 것도 사람 때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 그 생각이 맞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답니다. 집안에 사람 하나 잘못 들어와 가족 모두가 풍비박산 나는 일이 있었거든요. 이제 화목한 가족을 기대하기는 힘들게 되었고 얼굴을 보는 것은 물론이고 연락조차 하지 않는 사이가 되어버렸습니다. 남편과도 이혼의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게 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는 것이 더 절망적인 것 같아요. 저희 가족이 이렇게 된 기막힌 사연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채널 운영에 큰 도움이 됩니다. 저는 특별할 것 없는 평범한 부모님 밑에서 자랐습니다. 대학 시절 소개팅으로 만난 남자친구와 10년 연애하고 결혼했습니다. 캠퍼스 커플이었고 첫사랑이었던 남편은 참으로 다정다감했습니다. 딸 둘을 낳아 키우며 육아에 지쳐 힘들었던 시간도 있었지만 남편의 따뜻한 말과 따뜻한 배려에 견뎌나갈 수 있었습니다. 다행히 남편의 수입이 넉넉한 편이었기에 제가 전업주부로 생활하더라도 여유로운 생활이 가능했습니다. 시댁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버님과 어머님은 젊었을 때부터 함께 큰 식당을 운영하셨던 터라 큰 돈을 벌어두셨고 둘째를 낳을 시점에 일을 그만두셨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움은 전혀 없으셨습니다. 오히려 제가 육아에 지쳐 있을 때 아이들을 돌봐주시고 놀러도 함께 가주셔서 참으로 고마운 마음뿐이었어요. 그런 시부모님께 걱정이 딱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시동생이 결혼을 하지 않는 것이었어요. 남편과 10살 정도 나이 차이가 있던 시동생은 저희가 연애 때부터 용돈도 주고 맛있는 것도 사주고 했던 귀여운 동생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정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다 보니 회사를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이것저것 버리는 일이 많았습니다. 정확히 하고 싶은 일이 있는 건 아닌 것 같은데 눈에 보이는 것은 다 시작해보려고 욕심을 냈어요. 성실하고 우직한 제 남편과는 정말 다른 성격이었지요. 10대 후반에는 드럼을 배우겠다고 해서 자기 방에 방음 장치를 하고 드럼을 설치하더니 고등학교를 졸업하고는 음악을 본격적으로 하고 싶다며 외국 유학을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5년 정도 계획한 유학 생활을 2년 만에 접고 돌아와서는 음악은 자기 길이 아닌 것 같다며 컴퓨터 그래픽 공부를 하겠다고 비싼 장비를 구입했습니다. 그 때문에 부모님들과 주변에서는 걱정이 끊이지 않았어요. 철없이 생각하는 둘째 아들이 밥벌이는 제대로 할지 결혼은 할 수 있을지 늘 걱정을 달고 사신 시부모님이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싶은 걸 마음껏 하고 20대를 보낸 시동생은 30대 초반이 되니 정신을 차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어릴 때는 돈 벌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사는 철부지 같은 느낌이었는데 돈을 벌기도 하고 돈을 모으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봐야 평범한 30대와 비교하면 철없긴 하지만 식구들에게 손 벌리지 않고 자기 힘으로 돈을 벌고 있는 시동생을 모두 기특하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3년 정도 돈을 모으더니 30대 중반이 되니 자기 사업을 시작했고 생각보다는 잘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동안 이것저것 경험했던 것이 사업에 도움이 많이 되고 있는지 의외로 빠르게 자리를 잡았어요. 외국 의류를 우리나라에 판매하는 사업이라 자세히 알지는 못하지만 비치지 않고 돈도 조금씩 모아가며 먹고 살 만한 정도는 되는 것 같았어요. 시동생이 경제적으로 자리를 잡고 나니 가족들의 걱정은 시동생 결혼만 남게 되었지요. 30대 중반이 되고 나니 시동생도 결혼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나 봅니다. 그때까지는 여자는 만나볼 생각도 안 하고 소개팅을 하라고 해도 절대 나가지 않던 사람이었는데 교제하는 사람이 있다며 여자를 데려오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시동생은 자신이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라며 여자 하나를 데려왔습니다. 만나기로 한 날 약속 장소에 모여있던 시댁 식구들과 저는 시동생이 데려온 여자를 보고 혼비백산했습니다. 이전에 한번 만나봤던 여자가 아니었을 뿐 아니라 새로운 여자가 풍기는 분위기는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새끼가 흐른다고 할까요? 그런 사람을 실제로 만나본 적도 없었던 것 같아요. 남자들이 한 번 보고 넘어갈 예쁜 얼굴은 아니었는데 전체적으로 풍기는 분위기는 뭐라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청순해 보이고 싶어 단아한 원피스를 입고 온 것 같지만 너무 어색하기만 했고 어딘가 모르게 묘한 사람 같아 보였지요. 시동생은 자리에 앉자마자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저 여기 있는 미애 씨와 결혼하겠습니다. 첫눈에 제 운명임을 알게 되었어요. 지금까지 여자를 만나지 않고 있었던 것도 다 미애 씨를 만나기 위해서였나 봐요. 벼랑간 결혼 발표에 우리는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혼을 한다고 하니 잘된 일이라 생각해야 하는 걸까요? 시어머님은 시동생 여자친구에게
그래, 미애 씨는 지금 몇 살이에요? 올해 26살이에요. 미애 씨의 말에 가족 모두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시동생의 나이가 38인데 12살 차이라니요. 시부모님은 아무리 작은 아들의 결혼이 급하다 생각했어도 남의 집 귀한 딸에게는 차마 못할 짓이라고 생각하셨는지 조심스럽게 다시 생각해 보길 권하셨습니다. 정말 나이 차이가 이렇게 많은데 결혼할 생각이야? 내 아들이 철부지 같이 살아서 벌어놓은 돈도 넉넉하지 않은데 괜찮겠어. 결혼 허락을 받기 위한 자리였지만 오히려 시부모님들이 여자에게 결혼해도 되는지 물어보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런데 아가씨는 말없이 웃으며 고개만 끄덕이고 있었어요. 그 행동이 또 느낌이 좋진 않더라고요.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을 허락받으러 온 자리에서 행복해 보이는 표정이 아니라 어딘가 모르게 누군가를 유혹한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거든요. 어쨌든 나이도 어리고 같은 여자라 좋게 보고 싶은 마음이었는데 보기 불편하기는 했습니다. 그래도 두 사람이 마음이 맞아 결혼까지 생각한 것이고 양가 부모님도 특별한 반대가 없으셔서 결혼은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하지만 가족들은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시동생이 워낙 이것저것에 관심이 많다 보니 일을 벌리기 일쑤였거든요. 신혼이라 아내에게 푹 빠져가니며 쓸개며 다 빼줄 것처럼 굴어도 언제 변덕을 부릴지는 알 수 없었으니까요. 특히나 나이 차이도 워낙 많이 나다 보니 몇 년만 지나면 자기는 아직 30대인데 남편은 50대가 되는 것에 불편함을 느끼지는 않을까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가족들의 걱정과는 달리 두 사람은 신혼다운 신혼을 보내더라고요. 옆 사람이 지켜볼 때 얼굴이 붉어질 정도로 불편했지만 두 사람은 많이 좋은 것 같아 안심이 되기도 했습니다. 두 사람은 결혼 전부터 아이를 낳지 않겠다고 했고 시부모님은 아쉬운 마음은 있지만 더 욕심 부리지 않고 두 사람이 행복하기만 하면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동서는 저희 가족 안에서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동서가 나이가 어린 탓에 모르는 것이 많았어요. 몇 번의 명절과 부모님 생신을 치르더니 좀 힘들어 하더라고요. 사실 시댁은 제사를 지내지 않아 가족들끼리 먹을 음식만 하는 정도인데도 힘들어하니 뭐라 말해줘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래도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 제가 여러 가지 알려주기도 하고 둘이서 차를 마시기도 하면서 자주 시간을 보냈습니다. 솔직히 처음 동서를 만났을 때는 풍기는 분위기며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마음에 들지 않았는데 막상 이야기를 나누고 친해지다 보니 제가 생각했던 그런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넉넉하지는 않지만 부모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란 외동딸이었고 대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시동생을 만나 연애를 시작했고 결혼까지 한 거였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나니 동서가 순진하고 이쁜 막내 동생같이 여겨지기 시작했습니다. 부모님을 대할 때는 예의 바르게 행동했고 다른 가족에게도 친절하게 대하는 모습에 가족들의 염려는 녹아내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시간만 되면 동서와 함께 시간을 보내기도 하고 시어머니와 외식도 하며 행복하게 지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동서의 옷차림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못 보던 명품 가방을 들고 와 시동생에게 선물 받은 것이라 자랑하기도 하고 치마도 점점 짧아지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오빠가 저한테 어울릴 것 같다고 선물해 줬어요. 이쁘죠? 동서의 웃음에서는 처음 만난 날 느꼈던 새끼가 흘렀지만 그런 사람이 아니란 걸 알았기에 더 생각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만나는 횟수가 늘어 날수록 점점 더 이상하다는 생각은 지울 수 없었습니다. 이름만 들어도 헉할 정도로 비싼 고가의 명품들이 하나 둘씩 늘어나는데 시동생의 수입으로는 도저히 선물할 수 없는 명품들이었지요. 그리고 가족 행사에 시동생 부부가 함께 올 때면 시동생의 꼴은 그저 그런 티셔츠에 바지만 입고 올 뿐이었는데 동서의 옷은 전부 명품이더라고요. 이것이 저만의 생각이었을까요? 저는 남편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여보, 오늘 동서가 입고 온 옷 봤어? 옷? 내가 재수 씨 옷을 왜 봐? 외긴 옷을 입고 온 옷 다 명품이잖아. 블라우스 하나에 200만 원 더 넘는다니깐. 그래? 내가 여자 옷을 어떻게 알아? 당신은 그런 거 관심 없는 줄 알았는데 신기하네. 근데 더 웃긴 건 뭔지 알아? 도련님이 입고 온 옷은 다 싸구려였다는 거지. 도련님은 아직도 동서가 그렇게 좋은가 봐. 응, 그 녀석이 하는 짓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어. 남편은 처음엔 놀라는 듯 했지만 동생 부부의 일이니 깊게 생각하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사실 저도 그때까지는 그게 무슨 대수겠냐 생각했어요. 오히려 동서가 시동생에게 사랑을 많이 받고 사는 것 같아 질투가 났답니다. 그런데 우연이었을까요? 남편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고 나니 동서의 차림새가 다시 변하기 시작했어요.
예전에 저를 만나러 올 때는 명품 옷과 명품 가방을 들고 나왔었는데 그 좋은 옷은 다 어떻게 했는지 싸구려 옷을 입고 나오더라고요. 그 모습이 이상해져는 동서에게 물어보았습니다. 동서, 무슨 일 있어? 갑자기 스타일이 바뀐 것 같아서. 내 젊은 여자가 명품만 입고 다닌다고 흉보는 사람이 있어서요. 동서의 말에 저는 코웃음 치며 그건 다른 사람이 동서를 부러워하는 거야. 젊음은 순식간에 지나가 꾸밀 수 있을 때 꾸며야지. 솔직히 그 말은 진심이었어요. 명품이 없어서 못 입고 다니는 거면 어쩔 수 없지만 저도 명품이 있다면 그것만 입고 다니겠지요. 제 말에 조금 편해졌는지 다음부터는 다시 명품을 입고 나오더라고요. 그런 동서를 보며 불길한 생각이 드는 건 왜일까요? 딱히 이유가 있는 건 아니었지만 여자만의 감이랄까요. 남편에게 동서 이야기를 했던 시기와 동서가 바뀐 시기가 겹치는 게 왜 이리 이상한 마음을 들게 하는 걸까요? 남편이 제 이야기를 듣고 시동생에게 아내를 주의시키라고 말했을 수도 있는데 말이지요. 그래서 남편에게 시동생에게 내가 한 이야기를 했냐 물으니 깜짝 놀라며 절대 아니라고 하더군요. 평소라면 아무렇지 않게 지나갔을 텐데 이렇게 펄쩍 뛰며 정색하는 남편을 보니 어쩐지 느낌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결국 사건이 벌어지고야 말았어요. 숨길래야 숨길 수 없는 일이었던 거죠. 그날은 고등학교 친구가 오랜만에 집 근처에 온다고 하여 남편에게 많이 늦겠다고 한 날이었어요. 남편에게 이야기한 시간보다 조금 일찍 집에 도착했지요. 몇 년 만에 만난 친구였지만 친구가 돌아가야 한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저도 일찍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돌아와 보니 아이들이 저녁을 먹고 놀고 있을 시간이었는데 아이들 소리는 들리지 않더라고요. 아무래도 이상하다 싶어 조용히 집으로 들어갔는데 너무나 충격적인 장면을 보고야 말았습니다. 남편과 동서가 안방 침대에서 알몸으로 껴안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저는 너무 놀라 소리를 치지도 못한 채 그 자리에서 얼어버렸어요. 눈으로 보고 있어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듬직하고 성실한 남편, 착하고 순진한 동서, 그 두 사람이 우리 집 침실에서 처음엔 당황해 아무 말이 나오지 않았는데 서서히 분노가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침실 문을 3개 열었고 저를 알아본 두 사람은 너무 놀라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그 모습에 너무 기가 차서 저는 그대로 집을 나와버렸습니다. 택시를 잡아 타고 친정으로 가는 내내 눈물이 줄줄 흘렀어요. 예상할 수 없던 모습에 너무 놀라기도 했고 남편이 동서와 붙어 있었는데도 전혀 몰랐던 제 자신이 한심해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과 동서의 불륜 장면을 목격하고 나니 동서가 그동안 했던 행동들의 답을 찾을 수 있었어요. 자꾸만 늘어가는 명품, 가족 모임에서 남편에게 보여주었던 알 수 없는 표정들, 그리고 바뀐 옷 스타일까지. 이상하지는 않았지만 찜찜했던 그 순간들이 모두 이해가 되었습니다. 정말 분했습니다. 저는 친정에서 며칠간 마음을 정리하고 다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남편과는 당연히 이혼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지만 아이들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리고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남편에게 모두 들어봐야겠다는 마음도 컸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아이들은 시댁에 보내놓고 남편 혼자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자기 친동생의 부인과 붙어 먹은 남편 얼굴을 보니 당장이라도 한 대 갈기고 싶었지만 꾹 참고 어떻게 된 건지 이유를 물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무릎을 꿇고 자기가 죽을 죄를 지었다며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는 다짐을 했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손이 발휘되도록 빌기만 했습니다. 정말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용서? 어떻게 그런 끔찍한 일을 저질러 놓고 용서해달라고 말할 수 있어? 저는 싸늘한 표정으로 내 눈으로 똑똑히 본 게 있는데 용서를 해달라는 말이 나올 수 있냐며 이혼을 피할 수 없으니 언제부터 그랬는지 누가 먼저 꼬신 건지 다 말하라고 소리 질렀습니다. 남편은 제 질문에는 답이 없이 그저 용서해달라는 말만 했어요. 더 이상 남편에게는 아무 말도 나오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서 곧장 동서를 찾아갔습니다. 동서는 생각보다는 차분해 아무 일 없었다는 듯한 모습이기도 했습니다. 동서는 저에게 형님, 잘 오셨어요. 라며 조근조근 말했습니다. 그 모습에 너무 화가 나 저는 뺨부터 내리쳤습니다. 내가 너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네가 이럴 수 있는 거냐며 울며 말했습니다. 뺨이 붉어지고 있음에도 차분히 모든 일을 동서는 이야기해 주었어요. 저는 이야기를 듣고 숨이 멎을 뻔했습니다. 알고 보니 남편은 동서가 처음 인사 온 날부터 좋아했다고 하더라고요. 부모님께 인사드린 뒤로 지금까지 남편이 따로 동서에게 연락해서 만남이 시작되었고 동서가 사달라고 하기도 전에 고가의 명품을 선물로 바쳤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들킨 날도 자기는 원하지 않았는데
강제로 덮친 거라 했습니다. 그 말을 어디까지 믿어야 할지 머릿속은 하얗게 되었습니다. 뭐, 그걸 나보고 믿으라고? 네가 가만히 있는데 남편이 선물을 억지로 그렇게 하는 게 말이 되냐고. 내가 둘이서 알몸으로 뒹구는 걸 봤는데 어디서 거짓말을 해. 형님, 정말이에요. 저는 처음부터 아주버님이랑은 그럴 마음이 먼지만큼도 없었어요. 계속 아주버님이 그러시니 별 수가 없었던 거요. 그걸 말이라고 하는 거야. 그렇게 얼마간의 말다툼이 있었는데 동서는 한결같이 같은 말만 반복했습니다. 자신은 마음에도 없어 가만히 있었는데 남편이 집착해 어쩔 수 없었다고요. 하나도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하는 동서 때문에 화가 머리끝까지 올랐습니다. 그래서 남편과 시동생, 시부모님까지 모두 모이게 했습니다. 갑자기 한자리에 모인 가족은 어리둥절한 표정이었지요. 남편과 동서만 주눅 들어 고개를 숙이고 있을 뿐이었어요. 저는 가족들에게 제가 본 사실과 동서에게 들었던 모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집안은 당연히 발칵 뒤집혔어요. 당장 미친 듯 화를 내는 것은 당연히 시동생이었습니다. 형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냐며, 형한테 뭘 잘못했냐며 미친 듯 발악했어요. 남편은 그런 동생의 모습에 눈물을 보이며 미안해. 진짜 미안해. 라고 사과만 했습니다. 형, 이게 미안하다고 끝날 일이야. 어떻게 재수 씨랑 그럴 수 있냐고. 시동생은 남편의 멱살을 잡으며 원망의 소리를 끝없이 뱉어냈습니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도 동서에 대한 원망은 없었습니다. 끝까지 자기 아내는 잘못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 어처구니가 없더라고요. 도련님, 형이 죽을 죄를 지은 건 맞지만 남편 죄만은 아닌 것 같네요. 동서는 어떻고요? 형과 잠자리를 하면서 형한테 명품 선물을 받아 몸에 두르고 다녔잖아요. 도련님은 자기가 사준 적 없는 명품 옷을 입고 다니는데 동서가 이상하지도 않았어요. 제 말에 시동생은 갑자기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남편이 잘못한 건 맞지만 남편만 잘못한 것도 아닌데 동서 탓은 전혀 하지 않더라고요. 그런 시동생도 꼴 보기 싫었습니다. 시동생은 끝까지 동서 편을 들었습니다. 왜 이 사람 잘못이라고 하는 겁니까? 형수님, 이런 짓을 했어도 남편이라고 감싸주는 거예요? 형 편을 드는 게 아니라 사실이 그렇잖아요. 막말로 동서가 한 짓이 몸 팔아서 명품 선물 받은 거잖아요. 형수님, 말 조심하세요. 몸을 팔다뇨. 이런 전쟁 같은 상황에서도 남편은 아무 말 없이 고개만 숙이고 있었고 조금 떨어져 앉은 동서는 여전히 순진한 척하는 얼굴로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지요. 그 두 사람의 모습을 보고 있으니 내가 지금 뭐 하는 짓인지 한심하기만 했습니다. 그러다 시부모님 얼굴을 보게 되었어요. 어머님은 눈앞에서 벌어진 이 난장판에 충격받으셨는지 눈물만 흘리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아버님의 표정이 조금 이상했습니다. 분명 충격받으셔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어딘가 불편하신 듯 보였지요. 자꾸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리시기도 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인가 싶어 아버님의 시선을 따라 가보니 동서가 아버님을 쳐다보고 있더군요. 저는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설마 지금 제가 생각하는 그런 일은 아니겠지라고 생각하면서도 아버님을 뚫어져라 쳐다보는 동서의 눈빛은 입에 담기도 더럽게 여겨졌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더러운 일이 벌어지고 있구나 싶은 생각을 떨쳐낼 수가 없었어요. 잠시만요. 침묵을 깨고 동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 더러운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올지 들을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버님은 왜 아무 말씀 안 하세요? 그러자 모든 가족이 아버님을 쳐다봤습니다. 이해할 수 없이 놀랍다는 표정으로 말이지요. 이 상황에서도 혼자 침착한 동서는 모든 일을 털어놓았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있자니 정말 동물의 왕국이라 생각할 수밖에 없었지요. 처음 가족들에게 결혼 허락을 받기 위해 인사를 드린 뒤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과 동서는 따로 연락해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시동생이 사업 때문에 바쁜 시기였기에 별다른 의심 없이 모텔을 드나들었다 더군요. 그런데 남편과 관계를 시작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번엔 아버님이 동서에게 접근하기 시작하셨대요. 아버님 생신이라 가족이 모두 모였었는데 시동생은 해외 출장이라 참석하지 못한 적이 있었어요. 아버님은 그때부터 동서와 잠자리를 하셨던 겁니다. 동서는 신기하게도 자신은 누구도 유혹한 적 없고 남편과 시아버님이 먼저 접근해 강제로 덮쳤다고 말합니다. 여보, 이게 다 사실이에요? 정말 당신이 둘째 아기를 먼저 덮친 거야? 당신이 말해봐! 저와 시어머님은 두 사람에게 추궁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저희의 추궁에도 아무 말 하지 않고 미안하다고만 했습니다. 결국 동서의 말이 모두 맞는 말로 결론이 났습니다. 그러자 시동생은 아무 말 없이 동서의 손을 잡고 나가버렸고 집안은 모든 것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시어머님은 그날 받은 충격으로 뇌졸중으로 쓰러져 입원하시고 말았습니다. 응급수술을 하기는 했지만 연세가 많으시고 상태가 좋아지지 않아 2달쯤 뒤에 돌아가셨죠. 저는 남편과 이혼 소송을 시작했고 이혼의 귀책 사유가 명백했기 때문에 재산분할과 양육권, 위자료까지 받아 집을 나왔습니다. 남편은 다니던 회사에 재수 씨와 불륜을 저질렀다는 소문이 퍼지는 바람에 잦은 퇴사를 해야만 했지요. 하지만 시동생은 동서와 이혼을 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은 본능을 이기지 못하고 짐승처럼 재수 씨를 덮친 형의 잘못이라 생각했고 동서는 오히려 피해자라고 여기고 있었습니다. 저는 시댁 식구와 완전 절연해버렸습니다. 지금 저는 이혼 후 받은 돈으로 작은 반찬집을 운영하며 2 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남편과 있을 때보다 넉넉한 살림은 아니지만 예전보다 더 행복한 삶을 살고 있어요. 지금도 그때 일을 기억하면 가끔 머리가 터질 듯 아프지만 시간이 지나니 조금씩 나아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겪을 일을 누군가에게는 꼭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전 남편과 시아버님은 짐승이었다는 것, 명백히 잘못했지만 잘못이 없다고 착각하는 시동생 안에 태어나길 새끼 넘치게 타고날 수가 있는지 누군가에게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제 사연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